50개의 사연들이 엮어낸 모두가 함께 듣는 전태일 평전 오디오북 2부 평화시장의 괴로움 속으로 18화 억울한 생각. 인간시장의 현장 평화시장. 1966년 전태일은 그 속에서 하루하루의 생명을 팔고 있었다. 매일매일 겪는 자신의 고통 그리고 숱한 동료 노동자들의 참상을 보면서도 그는 아직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현재의 모든 고통은 그저 주어진 운명이며 그 운명에 순종하여 열심히 일만 하면 모든 문제가 차차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일까?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니 누구를 탓할 것 없이 그저 힘껏 노력하여 돈만 벌고 나면 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였던 것일까? 그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한다는 것이 생명의 법칙이다. 전태일의 경우에도 평화시장 생활이 길어지면서 어느샌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라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그의 수기에서 읽을 수 있다. 1966년 가을, 추석 대목을 한 달가량 앞두고 전태일은 통일사 미싱사가 되었다. 추석이라 일이 밀려 업주들은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작업을 시키고 있었으며 그래도 물건이 달리면 야간 작업까지 시켰다. 이때에 관하여 전태일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한 가지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한 것은 너무 작업이 힘들게 작업 시간이 길고 힘에 겨운 야간 작업을 시키는 것이다. 공장 안에서는 절대적인 책임자인 재단사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 하기 싫은 야간 작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평일보다 작업량이 형편없이 떨어지지만 공장 주인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우리 직공들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직공들은 어린아이들 바지를 만들어내는 매수에 따라 월불 계산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미싱사들의 다 같은 불만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일매당 얼마를 준다는 확고한 결정을 짓지 아니하고 대목일이 끝난 다음에야 일매당 얼마를 지불한다는 것을 주인이 재단사와 적당히 타협해서 주는 것이다. 언제나 이 모양이기 때문에 일이 바빠 직공들이 매수를 많이 올려도 겨우 평균 월급보다 조금 나은 월급을 받을 뿐이다. 나는 이런 계통에서 미싱사로서는 처음 당하는 일이었지만 너무 억울했다. 아무리 열심히 밤잠 못 자고 많은 양의 바지를 만들어야 피땀 흘린 대가를 못 찾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태일이 평화시장의 노동 조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한 최초의 기록이다. 이때가 1966년 늦가을, 그가 평화시장에 발을 디딘 지 2년 남짓한 세월이 흐른 때였다. 이 시기가 특히 중요한 것은 그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억울함을 없애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데 있다. 말하자면 이것은 전태일이 그의 목숨을 걸게 되었던 고난에 찬 노동운동을 향한 첫걸음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때 그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미싱사의 생활을 그만두고 재단사가 되는 길을 택한 것이었다. 직공들의 대부분이 여공들이기 때문에 주인들의 이런 비위 사실을 직접적으로 따지는 예가 드물고 대부분은 불만을 나타내지도 않았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미싱사들 중에서 유독 나 혼자만이 남자였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나는 재단사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나도 어서 빨리 재단사가 되어서 노임을 결정하는 협의를 할 때는 약한 직공들 편에 서서 정당한 타협을 하리라고 결심했다. 아주 큰 공장을 제외하고는 공장장이 따로 없는 공장은 재단사가 공장장까지 겸하여 직공들의 절대적인 문제인 입사와 해고의 문제까지도 마음대로 관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사는 주인에게도 절대적인 존재이고 우리 직공들의 건의사항도 재단사를 통해서 주인에게 건의되며 재단사는 절대적으로 양심껏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인 것이다. 그렇지만 주인에게 월급을 받는 약점 때문에 자연히 주인에게 편파적이었다. 미싱사들이 업주에게 따질 것을 따지며 대드는 일이 드물었던 것은 물론 전태일의 지적처럼 그들 대부분이 나이 어린 처녀들로서 가지는 위축감과 어리숙함 때문이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역시
경제적 약자로서의 불안감 때문이기도 하였다. 미싱사 중에서도 인류 기술자로 소문난 사람인 경우에는 기술을 배경 삼아 업주와 싸울 때는 싸우고 그만둬 버리면 언제든지 다른 공장으로 옮겨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미싱사들은 일단 있던 공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닐 뿐더러 하루 일당도 아쉬운 판에 며칠씩 일을 못하면 손해가 막심하고, 또 옮겨보았자 새 주인에게 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보장도 없는 것이며 전에 있던 직장에서 받지 못한 노임을 떼어먹히기나 할 뿐이다. 해고를 면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일단 업주의 미움을 받으면 종전보다 일은 더욱 힘들고 노임은 더 싼 불리한 일감만 받을 우려가 있으며 분량도 많이 날 것이고 그 밖에도 가지가지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재단사의 경우는 좀 달랐다. 그들은 우선 대부분 20대로부터 30대 사이의 청장년 남자들이어서 어린 여공들의 경우보다 세상 물정에도 밝고 업주 측이 만만하게 다루기도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한 작업장 안의 직공들 중에 실력자로서 업주들이 돈벌이가 잘 되고 못 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였다. 재단사 한 사람이 일을 잘못하거나 일손을 놓아버리면 그 공장은 돌아갈 수 없게 된다. 시간을 다투며 일거리가 밀리는 시기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업주의 장사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이것이 전태일이 재단사는 주인에게도 절대적인 존재라고 한 이유였다. 그러나 물론 재단사가 주인에게 있어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역시 강자는 돈을 가진 업주인 것이다. 재단사들은 미싱사의 경우와 달라 도급제가 아니라 정액의 월급을 받는데 대개 업주에게 잘 보여서 한 직장에 오래 붙어 있으면서 월급이 올라가기를 희망한다. 업주는 재단사가 어지간만 하면 그를 회유하여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그를 통하여 미싱사와 시다 등의 하급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불어먹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리하여 업주와 재단사의 유착관계가 생기게 되며 재단사가 주인에게 편파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전태일이 붕괴하였다. 재단사는 어느 정도 경력이 붙으면 미싱사들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은 것이 보통이다. 그날 미싱사들이 작업량에 해당하는 분량만큼의 원단을 재단해주면 되는 것인데 이 일은 미싱사의 일보다 빨리 끝나기 마련이어서 재단사들은 대체로 하루에 적어도 2-3시간은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작업장 안의 다른 직공들에 대한 재단사의 영향력은 막강한 것이어서 재단사 10명이 모이면 적어도 2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전태일이 재단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뒷날 그가 평화시장 전체의 노동 조건을 전반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본격적인 노동운동에 뛰어드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던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 인용한 글에서 느껴지듯이 재단사가 될 결심을 하던 당시부터 이미 전태일이 그러한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내다보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당시 그의 결심은 스스로 재단사가 되어 자기가 일하는 공장 안의 어린 노동자들을 개인적으로 돌봐주고 그 공장 안에서 업주와 노동자들 사이에 생기는 공임타협 등 몇 가지 문제들을 다룰 때 노동자들 편에 서서 업주들로부터 정당한 타협을 이끌어내겠다는 데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물론 그는 얼마 안 가서 이러한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게 된다. 전태일이 재단사가 되기로 결심한 일에 대하여 또 한 가지 이야기에 두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측면이 있다. 당시 그는 미싱사로 월 7,000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의 가족들이 생기에 큰 보탬이 되었다. 식구 6에 버는 사람은 거의 태일이 혼자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실직 상태였으며 태삼이는 형을 따라 평화시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시다로서 제 차비밖에 버는 것이 없었고 어머니는 함지박을 들고 맞벌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20원짜리 수제비를 팔아 일정하지 않은 약간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런 판에 만약 태일이 재단 보조공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재단사가 되려면 먼저 재단 보조가 되어 상당 기간 기술을 익혀야 한다. 월 3,000원 정도로 수입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집안 생계에 큰 위협이 될 형편이었다. 그는 그것을 무릅쓰고 재단 보조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가 평화시장 시다로 취직하였을 때의 결심이 무엇보다 먼저 어머니를 한번 편히 모셔보겠다던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이제 와서 그는 월 수입이 종종보다 4,000원이나 떨어지는 재단 보조가 될 생각을 했던 것일까? 가족에 대한 의무를 잊어버렸던 것이었을까? 그것은 아니었다. 그의 수기를 보면 그는 재단 보조로 취직한 뒤에 한 달에 고작하여 3,000원 내외밖에 못 받는 월급 때문에 집에 어머니한테는 미안한 마음으로 우울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는 자신의 인격적인 의무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부모를 편히 모시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매일매일 참혹한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이웃들, 평화시장의 어린 여공들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2년이 넘도록 그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어린 여공들의 참상을 접하면서 안타까움과 울분 속에 살아왔다. 이 고통의 기간을 거쳐 눈앞에 보이는 불의한 기업주들의 횡포를 명료하게 목격했을 때 그는 가족들에게 돈 몇 푼 다달이 더 보태려고 고분고분 죽어 지내는 것보다 이 억압과 불의에 저항하여 무언가 싸움에 나서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깨달았다. 그가 이러한 것을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의식하였건 안 하였건 간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뒷날 재단사가 되었을 때 그는 가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고 한다. 어머니, 우리 순덕이는 평화시장 시다들보다는 참 행복한 편이야. 전태일 50주기를 잘 기념하는 방법. 모두가 듣는 전태일 평전. 제작 민주노총 서울본부. 후원 전태일 재단.